안녕하세요. 효림파파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해결책도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아이들은 미취학 시기부터 영어를 접하게 되고요.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영어를 시작해야지 이러면서 시작한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즉 공교육에서 시작하는 그 영어 시기에 따라서 영어를 시작하곤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3가지 경우 모두 영어를 10년 이상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영어를 접하면서 많은 아이들, 제가 대다수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거나 이렇게 교육기관에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영어의 학구열을 더 올리곤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10년 이상 영어에 많은 시간과 돈을 공교육 및 사교육에서 접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 성적으로만 딱 봤을 때 수능에서 영어 1등급을 받는 비율이 2022년도 수능에서는 6.25%였고요. 그 수로 치자면은 27,830명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응시자 중에서 고작 27,000, 거의 28,000명밖에 안 된다는 뜻이죠. 2021년 수학능력 시험에서 1등급이 12.66%, 그 수로 치자면 53,053명이었습니다. 사실 수십만 명의 수험생 중에서 10년 이상 영어에 아주 많은 돈과 시간을 다수의 학생들이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3, 4, 5, 6등급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죠. 그 투자한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런데도 영어가 절대평가이잖아요. 상대평가가 아니거든요. 절대평가인데 그 비율이 10% 전후이다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영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수치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마다 아이가 영어를 보고 듣고 접하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언어 습득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영어를 접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다수의 아이들이 즉 부모들이 과거에 영어를 접했던 거와 동일한 방식대로 영어를 접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외우고요. 영어 지문을 보고 해석을 하고요. 영어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고요. 이런 방식으로 아직까지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아이 때는 그래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정말 성과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영어를 접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 3가지 이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 3가지 이유를 오늘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생후부터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한국인이 영어를 잘 못하는 그 첫 번째 이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어를 접하는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형적인 방식이죠. 단어를 외우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요, 해석을 해보고요, 이런 방식으로 영어를 접했을 때 어차피 아이가 영어를 접하게 되는 양은 그 학습서의 1페이지 내지 2페이지입니다. 그 2페이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도 할 수도 있고요, 그 2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를 푸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외우는 것이고요. 그 학생이 혹은 그 아이가 접하는 양은 2페이지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영어를 접하든 기관에서 영어를 접하든 관계없습니다. 아이가 가정에서든 기관에서든 어떤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푼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연 이 문제풀이가 아이의 영어 습득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그래왔기 때문에 아이도 마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면 어떤 지문에 대해서 놓쳤는 부분, 혹은 어떤 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그 문제풀이 자체가 영어의 노출 양을 늘려줄 만큼 그만큼 효과적인 수단이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의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책의 폭을 넓혀가면서 영어의 독서량이 넓어진다면 그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거기에 과연 문제풀이가 필요할까요? 우리 그런 친구들이나 학생들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별 노력 안 했는데 국어시험 같은 것들 아주 잘 치는 아이들요. 그런 국어 영역, 언어 영역을 아주 무리 없이, 글도 빨리빨리 잘 읽고 국어 공부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요. 그런 아이들은 분명히 따져보면 과거에 독서를 많이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독서를 했을 때 이렇게 문제풀이를 많이
많이 하면서 독서를 했을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책들 많이 읽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더 확장해서 자연스럽게 다독으로 이어졌고 이런 경우가 더 많을까요? 분명 독서를 좋아한 아이들은 아이 스스로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시켜서 했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께서 책을 많이 읽어주셨을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아이가 책의 재미를 서서히 느끼면서 다독으로 이어진 경우가 아주 많다고 보여집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머리 한구석에는 독서가 최고의 방법이다. 언어 습득에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냥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혹은 우리가 부모인 우리 세대가 과거에 학습한 방식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아이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교육을 받으면서 정확성 위주의 교육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뭔가 하나 지문을 읽으면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지문을 읽고 나서 그 안에 나온 단어들을 확실하게 외우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아이도 그렇게 학습을 하고 영어를 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아이에게 그런 방향을 유도하시는 경우가 있으며 혹은 그렇게 해야지 뭔가 좀 속이 시원하고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정확성을 추구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아이가 글을 읽는 양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모국어를 습득할 때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대화, 영상 혹은 책을 듣고 보면서 어떨 때는 모르는 단어가 좀 나올 수도 있고요. 부모님의 대화 중에서 모든 단어들을 아이가 이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르는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공백들이 서서히 메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 커올 때부터 했으며 내 아이들도 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우리에게 외국어이잖아요. 외국어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어도 또 다른 언어일 뿐입니다. 마치 우리말과 같은 것이죠. 영어도 많이 보고 듣는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풀이를 기반으로 한 정확성 교육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읽는 양이 줄어들곤 합니다. 계속해서 그 찝찝함을 못 견디거든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맞을까?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아이가 영어 자체를 접하는 양은 많이 줄어들곤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인 영어라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말과 똑같이 많이 보고 듣게 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학습은 마치 아주 안 좋은 것인 마냥 문제풀이는 아주 하면 안 되는 것인 마냥 그런 어감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 오늘 제가 제기한 문제들의 해결책, 영어 노출의 큰 그림 그리기에서 학습해야 될 시기, 그 적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학습만 하면서 영어를 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영어를 10년 이상 학습만 한 경우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아까 제가 수학능력 시험의 1등급 비율을 말씀해 드렸죠. 작년에는 6.25%, 재작년에는 12.66%. 그 수로 치면은 매년 2만 중반에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정상적인 수치라면은 그렇게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다면 거의 한 30만 명 정도는 1등급을 받아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30, 40대인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고 나니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영어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어로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고요. 자유자재로 읽고 쓸 수가 없습니다. 분명 변화가 필요합니다. 언어를 접할 때는 그 양을 꼭 챙겨야 되며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영어를 접하는 방식에 따르는 동기의 문제입니다. 현재 내 아이가 영어를 어떻게 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 자신이 과거 학창시절에 영어를 어떻게 접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내 아이가 접하고 있는 영어 방식 및 내가 과거에 영어를 접한 그 방식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는 언어이고 그 언어를 습득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다량의 영어를 접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오랫동안 잘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은 내 아이가 영어를 어떻게 접하고 있는지 그 활동 및 그 활동에 따른 동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만약에 아이가 매일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해석을 해야 되면 필사를 매일매일 해야 된다든가 등 아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학습을 매일매일 어릴 때부터 해야 한다면 그 동기는 분명히 외부에 있을 것입니다. 학원을 가야 해서 혹은 숙제를 해야만 해서 혹은 엄마가 이 방법이 맞다고 시켜서 이렇게 그 동기가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모님도 힘들고 아이도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언어이고 언어 습득을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즉 수개월 동안 시켜서나 혹은 1, 2년 동안 시켜서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도 제대로 구사하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렇게 길게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어도 마찬가지겠죠. 외국어인 영어는 더더욱 우리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동기가 외적인 부분에 있으면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힘듭니다. 처음에 뭐 사탕 하나 주고 선물 하나 주는 거 가지고 꼬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장기간 지속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동기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아이의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외부에서 그 동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내부에서 그 동기가 생겨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영어를 접하려는 동기가 문제풀이나 그런 학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포장된 태블릿 학습이라든가 기타 여러 학습으로 그런 동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그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아이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이걸 하니까 정말 재밌어? 라고요.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은 문제를 풀면서 희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문을 읽고 문제를 맞췄다는 쾌감. 하지만 그런 쾌감이나 그런 성취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오랫동안 5년, 10년 동안 문제를 풀면서 그런 동기를 지속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동기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재미에서 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아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영어는 그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영어는 아이가 좋아하는 어떠한 컨텐츠나 어떤 대상을 배우고 즐기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영어를 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학습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무의식적인 습득이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하다 보니까 나는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네. 하다 보니까 나는 영어를 잘 들을 수 있네. 이런 성취감이라든가 영어 자존감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재미를 기반으로 영어를 접하다 보니까 동기도 자연스럽게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이가 영어의 유용성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영어 영상을 보고 영어 책을 보니까 재밌네. 근데 그 수단이 영어이네. 영어를 아니까 이런 것들을 즐길 수가 있네. 아이가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개월 수가 점점 올라감에 따라서 영어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어떨 때는 영어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영어로 편지를 쓰거나 유용한 활동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영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구나. 영어는 아주 좋은 수단이자 매체이구나. 세상을 조금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어의 유용성은 아이가 더더욱더 느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를 기반으로 영어를 수단으로서 접하다 보면은 아이가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 동기가 생기고 이 동기가 아이의 내부에서 왔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도 편하고 아이도 편한 이 두 사람 모두 다 즐거운 그런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영어 노출이 되고 당연히 결과도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겠죠.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풀이든 어떤 학습을 하시든 시켜서 억지로 하게 하는 영어는 단기간 하고 끝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교육과정과 시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타까운 일인지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학습만으로 영어를 접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를 학습한 것만으로도 대략적으로 중3에서 한 고등학교 2학년 그 사이까지는 영어 성적으로도 다 버틸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되면은 그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과정평가 및 형성평가가 있지만 그 수준이 아주 쉽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암기로도 때울 수가 있겠죠. 그 수준이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영어를 통째로 외워서 암기해서 접하는 그런 방식이 충분히 통하고도 남습니다. 중학교는 어떨까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읽기만 학습한 상태에서 본문을 다 외워서 중3 때까지 충분히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의 연장선상에 있고 중학교 때 암기하던 그 버릇을 그대로 적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암기할 수 있는 시험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2 때부터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할 수 없는 양이 시험 범위로 설정이 되고 또한 모의고사 및 수능형 문제들은 실제로 아이가 영어를 읽고 자기 머릿속으로 처리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요구하기
들어가기 마련이고요. 학교에서 치르는 서술형 평가 또한 어떤 지문을 읽고 그것을 자신의 머릿속으로 재처리를 해서 자신의 말로 글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능력을 요합니다. 이런 능력은 단순히 영어 지문 암기를 통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영어를 언어답게 습득을 하고 읽을 수 있으며 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뽐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어서 갑자기 영어가 너무 어렵고 이때까지 했던 방법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제서야 문제 인식을 하고 변화를 하려 하지만 참 아쉽게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수능까지는 1년 남짓 남아있고요. 다른 과목도 너무나 할 것이 많고 한가하게 영어 원서를 보거나 영어 영상을 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따나 계속해서 현재까지 해오던 그런 학습을 유지한 채 나중에 수능이나 내신 시험을 계속해서 치러야 되고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여전히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영어 학습으로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가 영어에 노출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쩌면은 지금 내 아이가 해오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께는 불편한 이런 꼬집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우리가 점검해야 할 3가지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내 아이는 영어 습득에 필요한 그 양을 제대로 채우고 있는가? 그 방식이 아이의 영어 노출에 대한 내적 동기를 충분히 키워주는가? 3번째는 내 아이가 영어를 습득함에 있어서 정말로 영어를 잘 습득해서 나중에 시험도 치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영어를 잘 접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해결책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다루지 않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이 다음 영상에서 모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주제를 미리 말씀드리면 영어 노출의 큰 그림 그리기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영어 노출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자님들의 이런 작은 표현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효림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